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김 부장이 사기를 크게 당했네요. 은퇴를 하게 된 중년들의 정해진 코스인가요? 50대 퇴사를 하고서 10억이면 큰 돈인데요. 회복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낙수가 처음부터 사기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김낙수가 사기당한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 부장은 25년을 대기업에서 버틴 사람입니다. 숫자를 다루고 리스크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왜 10억대 분양 사기에 그대로 넘어갔을까요? 사기꾼들은 김낙수가 가진 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 틈은 대기업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구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틈은 현장을 모른다는 거죠. 대기업 25년을 다닌 임원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붕어빵이든 리어카 하나 제대로 굴리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쪽팔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한정된 자기 업무만 수행을 하죠. 우아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던 김 부장이었었잖아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 구른 사람은 사입부터 판매, 고객 응대하는 것부터 회계까지 안 해보는 게 없죠. 문제는 이제 폼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너 일 열심히 해. 이거 잘해야 돼. 그렇게 지시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팀원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꼰대스러운 훈시하고 소통이랍시고 소통을 하면서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제 혼자 생존한다는 건 혼자 가야 되는 마라톤인데 대기업식의 단거리 달리기 근육만 발달해 있던 겁니다. 보디빌더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실전에선 힘을 쓸 수가 없죠. 직장생활 20년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돼서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기 쉽죠. 본질적인 일을 안 보게 되면 실력이 또 현장 감각, 현업의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라도 현장에 가서 매장 운영하는 것, 고객 반응이라든지 실제 재고 상황을 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낙수는 아마 관리자로서 데이터로만 세상을 봤었겠죠. 데이터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 냉혹한 현장에 내던져졌는데 이런 경험이 없이 상가 투자라고 하는 것에 뛰어든 것 자체가 위험한 출발이었던 거죠. 이 현장 감각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김낙수는 돈에 대해선 냉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선 끝까지 낭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중년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마음속에 시나리오 한 편 써놓고 있죠. 대기업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뒤에 노후에 조그마한 월세를 받으면서 또는 건물주가 되면서 살아간다는 것. 아마 그거는 친구를 보면서도 늘 부러워하던 인생이었을 것 같고요. 상권이 애매하다는 말, 공실률이 높다는 기사, 상가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 리포트에 찍힌 숫자는 믿어도 자기 머릿속에 믿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가 더 강력해지니까 들어오지가 않죠. 그 간극에서 반드시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죠. 자기 인생을 보는 시선 자체에 굴절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오랜 대기업 부장으로 살아오다 현실에 나오게 되면 간과하기 쉬운 실수죠. 이 굴절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김낙수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틈은 직장 내 권력 구조에 최적화된 채로 굳어버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평생을 조직 안에서 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을 읽고 눈치껏 줄을 서고 또 분위기를 파악해 움직이는 감각, 그건 뛰어나죠. 그게 생존 방식이었던 거니까요. 문제는 조직 밖으로 나왔을 때죠. 회사 밖에는 상사가 없고 주류 라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장님이 이제 오너 되셔야죠 라고 그 사기꾼이 말을 하죠. 그렇게 윗사람 모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낯선 환경에서 자기가 익숙하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직 사고가 옛날 방식으로 굳어있거든요. 분양 설명회 브로커가 던지는 달콤한 말들이 회사에서 쓰던 용어들과 같거든요. 후배가 하는 얘기 같거든요. 마치 정성구 대리가 하던 그 아부와 비슷하죠. 그게 김 부장이 여전히 익숙한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PPT와 모형도도 익숙해 보이죠. 보고서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후배가 가져온 투자 제안서라면 최소한 몇 번은 되물었을 텐데 여기서 질문하는 순간 자신의 무지와 불안을 들키게 되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침묵해버리게 되죠. 혼자거든요. 아직 거뜬하다는 위세가 있어야 하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조직 안에서 오래 산 사람 특유의 체면에 대한 과잉, 결국 김 부장이 끝까지 묻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못하겠던 겁니다. 근데 체면에 대한 집착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김낙수의 인생은 늘 누군가가 짜놓은 내일 위를 달려왔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대학, 취업, 승진,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이 모든 단계는 사회 또 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코스죠. 생애 주기잖아요. 그 코스를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성공한 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가 투자는 처음으로 스스로 내리는 큰 결정이거든요. 그 큰 결정을 흉내낸 선택이죠. 서울에 구한 아파트도 사실은 아내가 구입했던 거였는데요. 김 부장은 여전히 남이 깔아준 레일 위에 있는 겁니다. 브로커가 말해주는 지하철역 초역세권, 배우 수요 3만 명, 임대 수익 몇 % 보장 같은 달콤한 거짓말은 또 다른 형태의 코스 안내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안내문을 자기 결단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진짜 결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수치와 장밋빛 전망을 의심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좋지 않은 시나리오도 가정해보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김낙수는 그런 종류의 결단을 단 한 번도 훈련받지 못했던 겁니다. 훈련받지 못한 결단력 뒤에는 억눌린 감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월급쟁이로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갖고 있었던 감정이 있죠. 나보다 대충 사는 것 같은, 모자르는 것 같은 친구들, 난 대기업 다니는데 그 친구들은 잘 나가고 건물주도 되고 카페도 차리고 임대소득을 자랑하잖아요. 김낙수는 그 격차를 한 번에 메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상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사기꾼들이 정확히 건드리는 곳이었던 거죠. 그들의 제안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노후가 아니라 뒤늦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제안이었거든요. 달콤하죠. 김낙수는 이 제안을 듣는 순간부터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거죠. 자신의 허영을 위해서 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쪽에 표를 던져버리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 모든 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전문가니까요. 전단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작업이 시작됐던 걸로 보이죠. 확인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늦게 연락을 주셨네요. 물건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한정판 효과 아닙니까? 김 부장이 약속 없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분양 상담 실장이 다음 약속까지 15분이 남았다면서 제한된 시간도 설정해두죠. 중간중간에 울리는 다음 고객들의 전화도 당연히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죠. 은연중에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급한 마음도 들게 하죠. 상담 중에 김 부장은 상가를 분양받아서 카페에 세를 주면 되겠네라고 본인이 떠올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상담 실장이 교묘하게 몰고 간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와, 왜 이렇게 잘 아시지라고 하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김 부장은 상담 실장의 혹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본인이 대기업에서 25년 근무한 사람임을 줄줄 털어놓습니다. 퇴직 전후로 자아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던 김 부장에게 비대해진 자아를 느낄 수 있는 장을 사기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상담에서 상가의 분양가는 16억에서 시작이 됐죠. 비교군도 없이 말입니다. 참 배짱이 크죠. 김 부장은 어느새 16억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스스로 분양가를 5억 5천을 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가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는 테이블 위에서는 알 길이 없죠. 현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상담실장이 오히려 부인과 상의하시고 오세요라고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말을 하죠. 이게 참 교묘한 말입니다. 대기업 출신으로서의 프라이드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나서 취한 전략이죠. 당연히 긁히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존심이 긁히거든요. 여기에 긁히니까 김 부장이 계약금 입금까지 바로 직진을 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김낙수의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약점이 드러나죠. 감정의 문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라는 모르는 세계 앞에서 아마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죠.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들한테는 이런 거라도 남겨줘야지. 당신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이 진짜 속마음은 나도 늦기 전에 인정받고 싶다인데 말이죠.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는 쥐약입니다. 아주 약하죠. 좋은 상가는 김낙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이 아니라 뒤늦게 도착한 상패와 보상인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뿐인 거죠. 결국 김낙수는 사기꾼에게 속은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에 속은 겁니다. 계약 직전에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한 번쯤은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이것만 잘 되면 내 노후는 끝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버린 뒤니까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판단자라는 가장이라는 이미지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돈을 잃기 전에 체면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3천만 원을 주면서 남자가 그런 걸로 위축되면 큰일 못한다고 하죠.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결국 백상구가 했던 말은 정확했던 말이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김낙수는 여전히 기분 내는 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김낙수가 가진 단점과 한계는 대부분 직장인이 조금씩 나눠 가진 것들이죠. 타인의 안목에 기대 살아온 습관, 스스로의 욕망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는 태도, 또 늦게 찾아온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어떤 마지막 기회, 그런 것에 흔들리는 마음,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합리화, 이런 성향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김낙수는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죠. 자신이 평생 회피해온 질문들에게 당한 겁니다. 나는 정말로 뭘 원하는가? 나는 두려움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창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퇴직 후 인생을 설계하든 이 질문들을 먼저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자가의 김부장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